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유승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세미나 내용은 실환경 기반 차량 간 네트워크 구성 기술입니다. 실환경 기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도로 환경에서 실험실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 환경에서 시험하고 이제 검증 기술을 개발한 내용이 되겠고요. 차량 간 네트워크 구성 기술입니다. 그래서 차량 간에 통신을 하거나 또는 차량과 인프라 간에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TS에 대한 정의를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TS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헌상에 ITS 지능형 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 제어, 통신 등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의미합니다. 좋은 단어가 많이 적혀져 있죠. 쉽게 얘기해서 첨단 교통기술을 활용해서 이 교통을 운영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게 함으로써 우리 일반 대중들이 도로 교통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런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이 돕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많은 그 ITS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음에도 어느새부턴가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여기서 한 버스 한 3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가장 쉽게 ITS 서비스 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충대 오거리부터 해서 저 앞에 어느 구간이 막힌다는 것을 디지털 사이니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이걸 친숙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로 충대 앞에는 이제 50km 또는 60km 이제 제한 구역이죠. 그런 이제 사인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는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버스를 탈 때 교통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으면 몇 번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지금 어느 구역에 지금 그 버스가 정차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ITS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기술은 이제 CITS입니다. 그래서 이 C 앞에 C는 이제 코퍼레이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ITS 범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ITS 기술의 한계가 뭐냐면 지금 교통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 도로 사용자에게 운전자에게 상태를 알려줄 수는 있는데 나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또는 도로교통 어떤 서버나 관제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CITS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현재 나에 대한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CITS를 한국말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차량과 차량과 인프라 간에 이전에는 단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실시간, 이제 리얼타임으로, 여기서 리얼타임이라고 하면 1초 이내, 그러니까 수십 또는 수백 미리세컨드 정도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 사고, 교통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 차량용 통신 장치가 개발됨으로써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갖고 있는 대부분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는 모든 차량이 차량용 핸드폰, 그러니까 차량용 통신 장치가 앞으로는 보급화 이제 될 예정입니다. 사실 1단계로는 이제 하이패스가 그 지금의 약간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이패스로 지금은 톨 진입할 때 교통요금 정도만 이제 지불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이제 상용 수준의
차량용 통신 장치가 이제 개발됐는데요. 이 통신 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차량 과 인프라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지고 좀 더 실시간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통신 장치를 탑재한 차량을 Connected Vehicle 해서 이제 CV라고 하고요. 차량용 통신 장치가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Connected Automated Vehicle 해서 CAV, CAV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 약어가 앞으로서 계속 이제 나타날 텐데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제 빨간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 Automated Vehicle이고 밑에가 Connected Vehicle CV라고 하면 향후에는 이제 CAV, Connected Automated Vehicle 쪽으로 현재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CAV 차량을 통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더 이해하시기에 바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밑에 이제 차량이 있고요. 이 차량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통신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신 장치를 통해서 저 위에 보이는 이제 노변 기지국, 약자로는 영어로 이제 RSU라고 합니다. Road Side Unit, 노변에 있는 기지국 장치 RSU라고 하고요. 그 노변 기지국 장치가 CITS 센터와 그 뒤에 이 ITS 각종 서버와 연결해서 실시간 교통 상황을 서버와 ITS 센터를 통해서 이 노변 기지국이 이 차량에게 V2X 통신 기술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차량 간 통신하는 것을 이제 V2V 통신이라고 하고요. 이 차량과 노변 기지국 간에 통신하는 것을 I2V 또는 V2I 통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또 뒷장에 이어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캠트로닉스, ID텔레콤, 또 코다, 에티포스 등 많은 업체들이 직접 개발을 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개발된 제품을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또 다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로드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술은 이전에는 차량용 통신 기술은 크게 이제 웨이브 기술하고 LTE V2X 기술이 초기에 이제 개발되다가 2023년 작년 12월에 한국에서는 LTE V2X 통신 방식을 한국에서는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일 표준으로 LTE V2X 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그 이후 5G New Radio에서 NR 통신 기술 또는 이제 그 이후에 현재 그것은 이제 5G라고 하는데 5세대 현재는 또 이제 6세대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 표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주로 이제 고속도로 위주로 이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그 RSU, 노변 기지국을 고속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면 이제 2025년 이후로는 전국 도심, 그리고 전국 주요 도로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인프라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통신으로는 차량 간 통신, V2V, Vehicle to Vehicle 통신 또는 Vehicle to Infra, V2I 통신이 현재는 주를 이루고 있지만 2028년 이후로는 이제 V2N 해서 차량과 이동통신 기지국 간에도 그걸 이제 이후에 이제 유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확장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차량용 통신 기술이 현재 차량에 접목돼서 현재는 주요 고속도로 위주로 차량에서 지금 실증되고 있다면 2028년 이후에는 이제 시내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해서 이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로드맵을 보시면 향후 한국의 이 CITS 기술이 어떻게 발전돼 가는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표준화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처음에는 그 아래쪽에 보시는 웨이브 통신 기술과 하고 위쪽에 보는 LTE V2X 두 가지 이제 통신 기술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기술은 여러분 이제 그 노트북 사용하고 계시고 와이파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거 와이파이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전송 속도가 높아요.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편합니다. 근데 와이파이 기술의 단점이 뭐냐면 그 노베닉 환경, 즉 저속 이동 환경에 적합하도록 통신 기술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속 이동 걷는 속도 또는 여러분처럼 회의실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 통신 기술이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이동성은 크게 보장이 되지 않지만 고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광대역 대역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파일을 내려받기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웨이브 기술인데, 와이파이 기술인데, 웨이브 기술은 그 무선랜 기술을 수정을 해서 모빌리티를 시속 150km 또는 200km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통신 기술의 그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를 수정해서 만든 기술이 웨이브 기술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와이파이 기술에서 차량용 통신에 적합하도록 모빌리티를 시속 150km, 200km까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표준을 수정해서 차량용 통신 기술을 만든 것이 웨이브 기술이고, 네, 이제 제가 이제 포인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굳이 누를 필요 없이 포인터가 있는 거를 지금 깨달았네요. 자, 이 LTE는 여러분 쓰고 있는 지금 핸드폰, 지금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서 5G 요금제도 쓰시고 LTE 요금제도 씁니다. 그 LTE 통신의 장점은 뭐냐면 넓은 커버리지예요. 그렇지만 단점이 뭐냐면 이전에는 데이터를, 동영상을, 영화를 다운로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즉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린 거죠. 네. 그리고 이 핸드폰은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옆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옆 친구에게 바로 전화가 무선 RF 신호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라도 여기 충대 어디 근처인가 기지국이 있을 거예요. 기지국으로 갔다가 기지국에 그 친구한테로 이 무선 전송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예요. 근데 인다이렉트의 단점이 뭐냐면 지연 시간이 큽니다. 밑에 있는 웨이브 기술은 다이렉트예요. 내가 저 친구한테 무전기처럼 다이렉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작아요. 근데 여러분이 핸드폰 쓰고 있는 이 LTE 5G 기술은 인다이렉트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크고 와이파이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요거를 보완해서 표준을 뜯어 고쳐서 만든 것이 LTE V2X 3GPP 표준 단체에서 만든 릴리즈 14 규격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와이파이에서 출발했다면 위에 3GPP는 LTE 이동통신 기술에서 출발해서 그걸 표준을 뜯어 고쳤는데 차량용 통신에 적합하도록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 링크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동통신 기지국 여러분 핸드폰 전화하면 내가 전화하면 이 신호가 기지국으로 가죠.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업 링크라고 하고요. 기지국에서 내 친구 홍길동 씨에게 그 신호를 전달해 주죠. 그러면 이제 그걸 다운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링크, 다운링크였는데, 자, 3GPP 릴리즈 14 LTE V2X 기술이 나오면서 사이드링크가 된 겁니다. 옆으로.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사이드링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기술이 이제 선의의 경쟁 구도로 차량용 통신 기술로 이제 발전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위에 있는 3GPP 표준에서 만든 LTE V2X 또는 이제 5G V2X, 요거는 이제 셀룰러 기술에 기반했다고 해서 위에 쪽을 C-V2X라고 합니다. C는 셀룰러 약자예요. 그래서 셀룰러 베이스드 V2X, C-V2X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C-V2X 기술은 릴리즈 14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릴리즈 18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는 데이터 전송 속도와 지연 시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릴리즈 14, 15, 16, 17, 18로 가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레이턴시가 현재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재는 그래서 릴리즈 20까지가 표준이 완료되면 요거를 이제 어드밴스드라고 하고 릴리즈 21부터는 이제 6세대 차량용 통신 기술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2028년도에 이제 열심히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먼저 시작했던 이제 IEEE 쪽의 표준 단지에서 만든 웨이브 기술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리 계층을 뜯어 고쳐서 그 표준을 802.11P라고 했는데 이제 2010년도에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비클 통신에서 NGV라고 해서 표준이 완료되어 있고요. 80711BD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데이터 전송 속도와 레이턴시 등등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현재 그 무선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할 때 축구공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운동장이 있어야 되죠. 통신 기술을 만들었는데 통신 기술을 쉽게 갖고 놀 수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무선 통신 쪽에서는 그거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주파수는 저 아래 대역에 여러분이 즐겨 들으시는 AM, FM 주파수부터 해서 위로 쭉 여러분 핸드폰 쓰고 계시는 3기가 대역, 와이파이에 쓰는 5기가 대역까지 모든 주파수가 이미 사용 중이고요. 이동통신 주파수 여러분 신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주파수를 이제 그 사죠. 정부로부터 사는데 수천억 합니다. 굉장히 비싼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9기가는 차량용 통신 장치라고 해서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 굉장히 비싼 주파수 대역, 와이파이의 주파수 바로 위의 주파수 60메가대역입니다. 국가에서 unlicensed라고 해가지고 비용을 받지 않고 이제 공짜로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이 주파수 60메가 대역폭을 이 ITS 서비스에 쓸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 현재 허용한 상태고 현재는 이 60메가 다 사용하지는 않고 현재는 한 20메가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이제 60기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쪽도 마찬가지고 5G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제 60기가로 주파수가 더 올라간 이유는 현재 5.9기가 전송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금 5.9기가에서 보면은 한 수백 메가, 수십 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기가로 가면 그 위에 주파수는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60기가로 가면 더 빨리, 그러니까 몇 기가 bps급까지 데이터 전송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60기가 대역 쪽으로도 표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부터 좀 쉽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뭐 단순히 이제 빨리 뭔가를 많이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설명을 좀 많이 곁들이는 것이 좀 같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게 많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이제 설명드린 그 통신 기술은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전송 지연도 줄어들고 전송 신뢰율, 패킷 수신율도 계속 이제 좋아지는 이 상황에서 현재 이 이제 CVTX, 셀룰러 VTX 통신 기술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우리 차량 쪽에 여러 가지 안전 편의 서비스들도 거기에 맞게 통신 기술에 맞게끔 계속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측 아래에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초창기 때 그때 웨이브 기술 또는 LTE VTX 기술일 때는 데이터 전송 속도도 실제로는 한 10메가 이하 또는 100ms 이하의 전송 지연일 때는 보통은 이제 충돌 감지 경고, 보행자 충돌 경고, 긴급 제동 경고처럼 이 앞차가 어떤 그 갑자기 쓴다든지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다든지 했을 때 워닝을 주는 메시지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전송 지연 시간도 이제 줄어들고 함에 따라서 지금은 그 기술을 커넥티드 비클이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차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자율주행 차량끼리 센서로 인식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차량 군집 주행도 가능해지고 차량 원격 제어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카메라로 올린 영상을 보고 센터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이제 주행을 할 수도 있고요. 고화질로 지대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등등의 이 자율주행 차량에 더 적합한 서비스로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웨이브 기술, LTE VTX 기술, 또 현재는 이제 5G NR VTX 기술까지 거의 이제 시제품으로 개발 완료된 상태인데요. 관련된 표준과 주요 이제 통신 특징은 이렇게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차량용 통신 기술이 필요한 걸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차량용 통신 기술을 갖고 있으면 차량에 탑재한 센서, 사람으로 치면 눈, 코, 입 등이 있겠죠. 내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감지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눈으로 보면 글쎄요, 한 100m, 귀로 들으면 글쎄요, 한 몇십 미터, 냄새 맡는 거리 한 몇 미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차량도 동일하게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등의 많은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마다 감지의 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용 통신 기술은 개활지에서는 한 100m 더 이상도 나오고, 또 통신 기술, 아까 이제 그 UU라고 하는데, 이동통신 여러분 핸드폰 기술, 이거는 이제 몇 킬로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용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인식하고 인지한 정보를 차량에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면,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센서의 감지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나서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바로 앞에 뭔가 있어도 센서는 장애물에 의해서 그것이 가려지면 그 뒤에 우리 아이가 축구공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자, 위에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여러 개 그어져 있는데, 요거는 자기 차량에 갖고 있는 센서로 자기 스스로만 인지할 때는 이렇게 각자 차량마다 노란색 동그라미를 각자 센서를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각자 그리고 있지만, 요 정보를 각자 인식한 정보를 공유를 한다고 치면 여러 개의 동그라미가 하나의 커다란 동그라미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제 차량이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할 때 여기 있는 아이가 공을 주스로 이제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센서로는 이 차량에 의해서 가려져서 카메라도 볼 수 없고 레이더나 라이다로도 이 친구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 차량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을 감지해서 이 아이가 지금 튀어나오려고 한다는 그 정보를 V2V 차량 통신으로 공유를 하게 된다면, 뒤에 있는 흰색 차량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고 인지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인프라가 신호가 언제쯤 바뀔 거라는 것, 또는 저 차량이 직진할지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유턴할지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이 도로에서 주행할 때 거기에 맞는 최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센서마다 날씨에 의해서 굉장히 그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인프라나 차량이 그 정보를 공유를 해준다면 이 센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컴플리멘트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꼭 모든 기술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무선 통신이다 보니까 사실 모든 통신에는 유무선을 다 떠나서 사실 해킹의 위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선 통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해킹과 이제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인데 도청이 가능한 거죠. 이 유선은 선을 접근해야 되지만 무선은 지금 이 사이에 누군가 이 RF를 쉽게 수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복합적인 게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자동차가 내가 이제 V2I 통신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나의 이제 차량의 나의 그 이동 경로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어떤 정부 관리기관에서 이거를 수집을 했는데 이걸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집된 이 DB에 있는 정보가 어떤 실수로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이제 침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식한 정보를 주변에 공유할 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면 도움이 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과 정확성이 보장된 정보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현재 논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코스트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노변 장치 RSU를 인프라에 설치한다든지 여러분 차량에 탑재한다든지 할 때 어쨌든 코스트가 이제 증가하죠. 지금 여러분 그 하이패스 단말기 초창기보다 지금 많이 싸지긴 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V2X 통신 장치도 이제 점차 보급되면서 여러분 하이패스 단말기 정도의 그런 그 코스트로 다운될 수 있도록 업체들이 이렇게 최적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형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량에는 차량, 보행자, 인프라, 저 위에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 이제 이동통신 기지국이라고 할게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객체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요새 차량을 하나 이제 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노드 간 통신하는 것을 이제 사이드 링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PC5 링크라고도 하고요. 차량 간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V2V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과 저기 베이스 스테이션 있죠. 이제 이동통신 기지국 표준에 따라서 이제 G 노드 B, E 노드 B라고 하는데, 이제 5G 통신 기술을 적용한 이제 기지국은 이제 G 노드 B라고 하고, LTE 통신 기술을 지원하는 기지국을 이제 E 노드 B라고 이제 표준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노드하고 이동통신 기지국하고 통신하는 이 링크를 이제 UU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또는 이제 V2N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환경에서 차량과 네트워킹 이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왼쪽 그림에서 이제 보다시피 이제 향후에는 많은 차량들이 차량용 통신 장치를 탑재하고 이제 주행을 하고, 인식한 정보를 서로 다른 차량에게 공유를 하고, 최종 단에는 인프라에 있는 그 RSU에게 이 정보를 이제 전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RSU를 저 메뉴에 있는 빨간색 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차량용 노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차량이 인지한 정보를 바로 RSU 근처에 있으면 그걸 이제 원홉이라고 하죠. 한 번만에 직접 갈 수 있는 거리면 이걸 원홉 거리라고 하고, 한 번 차량을 거쳐서 RSU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이제 그걸 투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홉 또는 투홉, 쓰리홉으로 내 인식한 정보를 그 RSU에게 이제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그 RSU가 RAN이라고 해서 이제 루트 어나운스먼트, 내가 여기 있다라는 정보를 주변에 쫙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ABC가 받고요. ABC가 또 밑으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 횟수, 멀티홉 하는 횟수 3회, 4회, 5회 등을 이제 설정을 해서 전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예를 들면 이제 S번째 노드가 내가 노변 기지국 장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 리퀘스트에서 PREQ를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 또한 방송으로 주변에 전파하면 그 주변에 있는 차량이 그걸 받아서 또 전파해서 R 있는 RSU까지 그 패스 리퀘스트 메시지가 전송이 될 수 있게끔 여러 번 이제 멀티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 또한 맥스를 예를 들면 3 또는 4 또는 5 정도로 맥스 그 호핑 수를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 RSU 그 루트가 패스 리플라이에서 PREP 정보를 최종적으로 내려줌으로써 그 각 차량의 노드와 RSU 그 루트 노드 간의 최종적인 이 멀티홉 그 경로가 무선 그 경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의 수가 여기 예제에서는 이 S가 R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SAR이겠지만 SEBR로 갈 수도 있고요. SEBCR로 갈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패스를 어떤 기준으로 그 패스를 결정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이제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그
라우팅 패스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매트릭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홉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그 루트로 갈 수 있는 그 멀티홉이 가장 작은 거를 내가 기준으로 해서 그 경로를 잡거나 또는 두 번째는 ALM이라고 해서 홉은 여러 개 뛸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나는 패킷 손실이 가장 작은 쪽으로 경로를 잡겠다. 이렇게 해서 매트릭을 잡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또 하나 매트릭은 예를 들면 지연시간. 나는 이거는 지연시간 크리티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나는 지연시간은 가장 작은 쪽으로 경로를 잡겠다. 홉은 뭐 하나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차라리 그 홉 간에 데이터 전송량이 많다 보면 패킷 손실도 많고 지연 시간도 많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명절 때 서울 부산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건 대전, 대구, 부산이겠지만 우리가 실시간 교통 상황, 티맵, 카카오맵 등을 보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가장 빨리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매트릭으로 가느냐, 내가 자동차에 가스를 가장 적게 먹는 식으로 무조건 난 단거리로 가겠다. 아니다. 나는 부산까지 돌아가더라도 가장 빨리 가는 길을 가겠다. 등등 자기가 어떤 매트릭을 사용해서 갈지는 본인이 결정해서 이 라우팅 패스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은요. 자, 이게 여러분 이런 게임 많이 해보셨죠? 이제 귓속 말로 이제 이어서 이 말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전달하다 보면 말이 또 와전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게임인데요.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사람은 듣는 채널이 한 채널이라서 이게 안 되는데 기계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면서 동시에 들을 수는 없죠. 서로 충돌하니까 무슨 말인지 듣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전달도 안 되는데 기계는 RF 주파수 또는 서비스 채널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서 말할 때는 채널 1번을 쏘고 들을 때는 채널 2번을 들으면 말하면서 동시에 듣는 게 가능합니다. 기계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좀 더 레이턴시도 줄이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높일 수 있는 MIMC, 멀티 인터페이스 멀티 채널 요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말이 한 채널만 사용해서 데이터 전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채널을 사용해서 이 멀티 호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속도와 레이턴시를 개선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예시인데요. 그래서 여러 개 이제 저 게이트웨이가 이제 RSU라고 보면 될 거예요. 노드는 차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거고요. 노란색은 이벤트적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RSU가 제일 처음에 루트 어나운스먼트 RN을 전송하고 그 헬로우 메시지를 보냅니다. 헬로우 메시지라는 거는 뭐 BSM이라고 이제 해서 나의 이제 나의 상태 정보를 주기적으로 이제 방송하는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안에 맨 먼저 게이트웨이가 내가 선택한 여기 이 예제에서는 채널 1번을 먼저 내가 수신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정보를 헬로우 메시지 안에서 넣어서 이제 방송을 하면 순차적으로 노드 원호브의 거리에 있는 노드 1과 노드 2가 게이트웨이가 보내는 패스 리플라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저기 채널 스캔을 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서비스 채널 SCH 중에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채널을 순차적으로 이제 결정함으로써 TX와 RX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채널을 선택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멀티홈으로 전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 이제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술을 이제 적용했을 때 이제 하나, 둘, 6개 채널을 사용했을 때 이 레이턴시 측면에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원홉 거리에서는 맨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별 차이는 없지만 이제 네홉 거리로 가면 갈수록 M이 이제 6개 채널을 쓴 거거든요. 많은 채널을 쓴 경우가 레이턴시가 훨씬 작고 한 개 채널을 쓴 거일수록 한 개 채널을 쓴 경우는 이제 네홉인 경우는 거의 200ms가 넘지만 6개 채널을 쓴 경우는 한 20 정도 그 정도 기한 시간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지연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그 효과는 멀티옵이 많을수록 더 증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매트릭입니다. 이거 나는 무조건 도달 시간, 지연 시간이 짧은 걸로 매트릭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이고요. 디스턴스 벡터는 무조건 거리로 계산하겠다. 짧은 거리로 나는 무조건 그 차가 막히든 말든 난 무조건 단거리로 부산을 가겠다. 이게 이제 디스턴스 벡터고요. E는 나는 돌아가더라도 무조건 소요시간이 작은 걸로 가겠다. 그렇게 매트릭을 정한 것이 이제 E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개의 매트릭을 사용해서 이제 비교했을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개의 서비스 채널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또한 이제 레이턴시는 당연하게 멀티옵이 많을수록 요 두 개 매트릭 간의 성능 차이는 더 이제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요 예제에서는 expected time 소요시간이 작은 걸로 매트릭을 잡아서 경로를 생성해서 멀티옵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잘 나온다. 그건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매트릭 자체를 소요시간이 작게 걸리는 걸로 매트릭을 잡아서 경로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저 expected tx time을 매트릭으로 잡은 녀석이 멀티옵이 많아질수록 레이턴시가 이제 줄어드는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패킷 딜리버리 레이트에서 이제 패킷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더 분석을 했고요. 요 두 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근데 성능 차이는 이제 크지는 않지만 조금 expected tx time으로 한 것이 조금 더 성능이 나쁘고요. 디스턴스 벡터로 해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패킷 수신율, 전달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매트릭을 디스턴스 벡터로 한 것이 성능이 좀 더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옵의 횟수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했던 통신 장치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스택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에 이제 요 차량용 통신 장치를 탑재했을 때 맨 왼쪽에 보이는 것이 눈, 코, 입에 해당되는 이제 센서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달아서 이제 인지를 하죠. 자기 차량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슬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해서 결론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은 5번에 있는 패스 플래닝. 결론적으로 해서 나는 어느 패스로 갈 것이냐. 그걸 결정하고 그 나온 결과를 결국은 이제 차량을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장표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3번에 있는 V2X 통신 모듈로 해서 타 차량 또는 인프라로부터 받은 정보를 5번에 있는 패스 플래닝에서 퍼셉션 쪽으로 그 정보를 전달해서 현재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어떤 개발 전략과 받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패스 플래닝, 퍼셉션으로 갈 수도 있고, 저 로컬라이제이션이나 그런 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는데, 요거는 뭐 하나의 예시지 이것이 꼭 정답인 거는 아닙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서로 차량과 이제 정보를 이제 공유하게 될 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카브 차량, 그 다음에 에고 차량, 카브 2번 차량, 요 세 개, 그 다음에 인프라가 서로 정보를 이제 융합을 했을 때, 융합을 해서 그 디코딩을 함으로써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장표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차량 내가 인지한 정보를 공유해서 내가 활용한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이제 좀 더 프랙티컬하게 보면 발생하는 이제 이슈가 뭐가 있냐면,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일단 내 차량의 센서로 인식할 때 그 센싱 딜레이가 있고요. 내 차량이 여러 개의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걔들 간에 융합할 때 소요되는 로컬 퓨전 딜레이가 발생을 하고, 요거를 V2B, V2I 통신으로 전달할 때 네트워크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딜레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타 차량으로부터 또는 타 인프라로부터 받은 정보를 또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퓨전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서 융합한다, 사용한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 각 단계마다 이렇게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밑에서는 소프트웨어 스택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내 로컬 센서를 통해서 인지해서 그걸 퓨전한 거랑, 그거를 내가 타 차량에게 V2X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밑에 보면 타 차량의 전송한 걸 내가 받아서 그 정보랑 내가 로컬에서 인지한 거를 다시 융합해서 최종적인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이제 논문에서 각 어떤 그 모델별로 제품을 선정을 해서 문헌적으로 분석한 그 딜레이 시간, 또 이분이 직접 이제 측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센싱 딜레이 보면 200에서 280인데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한 207mm 정도 나오고, 네트워크 V2V, V2I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한 19에서 많게는 400인데 최악의 경우는 무한대란 말은 정말 트래픽이 많은 경우. 예. 그 다음에 이제 받아서 내가 로컬로 데이터를 퓨전할 때 실제로 해보니까 한 100. 그래서 토탈리 이 V2V, V2I를 통해서 수신받은 그 정보를 융합해서 처리하는 데까지는 300에서 700까지 걸리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요 지연 시간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선 간단하게 네네. 이게 본 행사가 기술이전 세미나, 기술이전 목적이기 때문에요. 네네. 혹시 본 기술 관련해서 기술이전을 한 사례나 혹시 활용 분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코다 와이어리스 제품인데 요게 이제 한컴 MDS라고, 네, 그래서 거기랑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그 업체에서 요 기술을 이전을 받아갔고요. 그래서 기존에 파는 제품 대비 저희들이 개발한 그 MIMC 기술을 이제 이 제품에 탑재를 해서 더 이제 차량 간 또는 차량에서부터 그 인프라까지 멀티업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그 밸류가 또 애드된 그 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가능한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오비 자체 통신 거리가 한 100 개활지에서 되는데 그 이제 인프라까지 더 먼 거리에도 차량 간 멀티업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차량 간 멀티업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술은 그 이제 스마트 도로 조명해서 고정되어 있는 이제 스마트 도로 조명에서도 요거 기술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 조명에서 어떤 그 주변의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가 그 스마트 도로 조명이 이제 RSU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 RSU 역할을 하는 도로 조명 노드가 받아서 I2I, V2V 멀티업을 해서 게이트웨이로 전달하면 그 정보가 이제 교통관제센터로 또는 서버로 전달돼서 그 주변에 그 이런 사고나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이 과제 수행할 때 같이 이제 연구 개발하고 이제 실증까지 했습니다. 이베는 들었어. 이거 도시장치.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요거 약간 이제 영업 비밀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대략 레인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레인지가 한 6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업체랑 계속 얘기할 때 이 돈 주고 차량에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이패스가, 그래서 목표 가격은 지금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으로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요 통신 장치를 향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패스 단말기가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하는 기능밖에 없지만, 요걸로 이제 바꿔 끼면 통신 요금 결제뿐만 아니고 차량 간 통신도 가능해지고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데이터 전송 속도도 높아지고 지연 시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쨌든 코스트는 현재의 그 하이패스 단말기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그냥 그 몇 개만 이제 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싸게 산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 기술 이전을 한다 했을 때 기술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이 뭐 하드웨어 형상, 뭐 설계서, 소프트웨어, 어떤 대상이 될까요? 기술 이전 받으신다고 한다면 아마 소프트웨어 스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앞서 장표에서 이제 국내에서 이런 오비웃 장치를 만드는 업체는 한 10군데가 넘고요. 10군데가 넘고, 여기 소프트웨어 스택이 나와 있듯이, 여기 있는 더블 와이어리스 메시 네트워크 돼 있는 저기 오렌지색 그 스택, 소프트웨어 스택, 저 부분을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른 회사들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질문 없으면 조언 발표해 주신 송유성 학생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